안녕하세요. 저는 인천 살고 조그만 제과점을 운영하는 40대 여자입니다. 행복이 뭘까라고 생각하면서도 지금 이렇게 글을 쓰고 있다는 사실이 행복일 수 있다고 생각하며 글을 쓰고 있네요. 저는 평범한 가정에서 자라왔습니다. 아버지는 대기업에 다니는 착실한 회사원이었고 어머니는 평범한 주부였죠. 그렇게 정말 남들과 다를 거 없이 평범하게 자랐어요. 시간이 흘러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무사히 가게 되었고 대학교를 갈 때 무슨 과를 갈까 아주 고민이 많았어요. 인생에서 처음 느껴본 고민이었으니까요. 딱히 뭘 잘하지도 못하지도 않은 저였기에 대학교의 과를 선택하는 건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때는 이 과를 가면 무조건 평생 이 길로만 가야 한다는 고정관념이 있었으니까요. 공부만 잘해서 좋은 학교에 합격만 하자라고 생각했었는데 막상 과를 선택하려니 너무 큰 고민이었죠. 결국 저는 부모님의 권유로 간호학과를 가게 되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간호학과는 취업률이 좋으니까요. 전혀 나와 맞지 않을 것 같은 직업이 의외로 너무 재밌더군요. 그렇게 적성에 맞는 학교를 다니게 되었죠. 시간이 흘러 저는 과 탑으로 졸업하게 되었고 국내 빅5 병원에 간호사로서 첫 신입 출근을 하였어요. 취업은 학교 생활과는 차원이 달랐죠. 학교에서는 교수님과 공부만 열심히 잘해내면 됐던 반면 지금은 선배들 눈치도 봐야 하고 잘해도 혼나고 못하면 더 혼나는 일상이었죠. 그렇게 지친 일상을 보냈습니다. 그때는 과연 이 길이 나의 길이 맞나 싶을 정도였죠. 하지만 일하면서 저에게 한 줌의 빗줄기 같은 것이 생겼습니다. 그건 바로 직장에서 만난 인턴 의사와 사랑에 빠진 것이었어요. 전 간호사가 처음, 남자친구는 의사가 처음, 우당탕탕 신입생활을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며 버텨냈습니다. 그 덕분에 그나마 병원에 오는 것이 좋은 날도 많았으니까요. 아마 남자친구가 아니었으면 정말 퇴사를 했을 수도 있었고요. 그렇게 저희는 일을 하면서 사랑을 키워 나갔네요. 가지 않을 것 같은 시간이 가고 저도 어엿한 중간연차 간호사가 되었고 남자친구는 인턴과 레지던트를 거쳐 전문의가 되었어요. 그리고 선배가 개원한 병원에 페이닥터로 취직을 하게 되었죠. 더 이상 같은 곳에 근무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서로에게 힘이 돼주는 존재 또한 여전했네요. 20대 후반이 되자 제 친구들은 슬슬 결혼을 하기 시작했어요. 친구들을 만나면 죄다 결혼 얘기뿐이었고 저한테도 역시나 돌아오는 질문은 결혼 언제 하냐는 내용이었네요. 준이야, 너 결혼 안 해? 남자친구랑 만난 지 오래되지 않았어? 너 대학 졸업하고 얼마 뒤부터 바로 만난 거니까. 아, 아직은 결혼 생각은 없어. 뭐 요즘엔 늦게 가는 추세이기도 하고. 정말 결혼 축하해. 우리 친구들 중에 네가 제일 먼저 가는 거지? 그치. 너도 얼른 가. 30 넘으면 눈만 높아진다. 지금 네 남자친구 능력 있을 때 얼른 잡아. 부모님도 은근 바라실걸? 에이, 우리 부모님은 안 그러셔. 결혼이 무슨 하고 싶다고 밀어붙여야 하는 것도 아니고. 천천히 생각해 봐야지. 안 그래, 오히려. 너 진짜 빨리 잡아야 한다. 네 남자친구 훈남이지, 의사지. 게다가 친절하지. 결혼하면 얼마나 잘해줄 거야. 무조건 결혼 밀어붙여. 혹시 남자친구가 결혼 미루는 거야? 그건 아니지? 너보다 연상이니까 아무래도 진짜 결혼할 여자를 찾는 걸 수도 있어. 너랑은 연애만 하고. 그러니까 그런 생각 들기 전에 얼른 잡아버려. 알겠지? 준이가 주는 청첩장 받고 싶다. 아, 그래 뭐. 결혼을 한다면 지금 남자친구랑은 생각하고 싶긴 한데
아직은 좀 이른 것 같아서 좋은 소식 있으면 들려줄게. 주변에서 오히려 제 결혼에 대해 왈가왈부하기 시작했네요. 아무래도 저에게 빨리 남자친구를 잡아야 한다는 둥, 얼른 결혼을 해야 한다는 둥 보채기 시작했어요. 전 이런 것들이 점점 스트레스가 되기 시작하였고요. 이 시기에 저는 뭐가 그렇게 마음이 급했는지, 남들 다 하는 결혼이라 그랬는지 결혼에 점점 목을 매게 되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참 한심하죠. 그렇게 친구들을 만나고 올 때면 저는 한껏 스트레스를 받아 남자친구에게 표출하기도 하였죠. 그런 남자친구는 그래도 저를 감싸 안아 주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남들의 시선에 구애받지 않고 꿋꿋하게 연애를 이어나가기 시작했어요. 조금 더 시간이 흘러 본격적으로 남자친구 입에서도 결혼 얘기가 나왔죠. 기뻤습니다. 그래도 결혼 얘기를 먼저 저에게 해주니 고마웠기도 하고요. 내심 한편으론 친구들 말처럼 남자친구가 정말 결혼을 다른 사람과 하고 싶어 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이 들기도 했었거든요. 그런 불안감을 떨쳐주고 결혼 준비를 진행해 나갔죠. 저희 부모님은 남자친구를 너무 좋아하셨어요. 직업도 마음에 들어 하셨고 훈훈하고 누구에게나 다정한 사람이었거든요. 뿌듯했습니다. 제 선택이 옳은 것 같았거든요. 어머, 반가워요. 우리 딸한테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이렇게 보니까 너무 좋네요. 그럼 언제쯤 결혼 생각하고 있어요? 이번 연도 안에 늦지 않게 결혼 준비해 보려고 해요. 저도 내년이면 34살이고 그 전에 하고 싶어서요. 부모님도 준이 많이 보고 싶어 하시고. 아이고, 시원시원하구만. 그럼 날짜는 준이랑 상의해서 정하면 되고 앞으로 자주 놀러 오게나. 딸이 하나라 아들 생긴 것 같아 기분이 너무 좋네. 하나뿐인 딸 듬직한 사이 만나 결혼한다고 하는 것도 너무 좋고. 여보, 그 술 좀 내와. 오늘 잔치 한번 하자. 아유, 좋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준이한테만 들었는데 아버님 어머님도 성격 너무 좋으세요. 제가 더 감사하죠. 그렇게 저희 집은 남자친구를 좋게 본 덕분에 일사천리로 일이 진행되어 갔습니다. 이제 남자친구네 부모님을 찾아뵙는 일만 남았죠. 남자친구네 집에 가기 전에 엄청 긴장했어요. 그 전에 친구들이 의사는 다를 거다. 아마 그 집에서도 스펙 좋은 여자를 원할 거다 등등 말이 많았기 때문에 더 긴장했을지도 모르죠. 그렇게 남자친구 집에 방문했을 때 정말 생각보다 다른 분위기에 놀랐습니다. 어머, 반가워요.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 우리 서준이 일만 할 줄 알지? 뭐 도통 얘기를 해야 말이지. 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서준 씨한테 말씀 많이 들었어요. 서준 씨 말대로 인상이 너무 좋으세요. 아휴, 애 아빠 일찍 죽고 내가 서준이 키우는데 진짜 많이 고생했거든. 그래도 이렇게 잘 커줘서 결혼까지 한다고 하니까 애 아빠 볼 면목이 생기네. 고마워요. 우리 서준이랑 결혼해준다고 해서 내가 아가씨한테 바라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서준이가 독자거든. 꼭 아들 하나만 낳아줘요. 이거 말고는 전혀 바라는 게 없어. 아휴, 내가 너무 앞서갔나? 에이, 엄마.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준이한테 너무 부담이지. 아직 결혼 준비도 하기 전에 도망가겠다. 네? 저도 아기를 참 좋아해서요. 뭐 여건만 된다면 많이 낳고 싶어요. 걱정 놓으세요, 어머님. 생각보다 어머님은 온화하셨고 일찍 아버지가 돌아가신 남자친구를 이렇게 혼자 키워내신 걸 보니 더욱더 존경스러웠네요. 결혼도 하기 전에 아이 얘기를 한 것이 조금 부담스러웠지만 저도 아이들을 많이 좋아하는 편이었기에
문제되진 않았고요. 그렇게 저희는 결혼 준비를 해 나갔습니다. 결혼 준비를 하면서 너무나 행복했어요. 친구들은 겉으론 표현하지 않았지만 저를 제일 부러워하는 것 같았고요. 의사 사모가 된다고 하니 더욱더 그런 느낌이었죠. 아마도 설마 제가 정말 남자친구와 결혼을 할까 하는 생각들을 많이 가졌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은 어깨가 으쓱하기도 했어요. 남자친구 어머님은 저에게 보석들과 결혼 선물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한편으로 너무 부담스럽기도 하였지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결혼한다고 하니 뭐든 다 해주고 싶다고 하셨죠. 이렇게 좋은 남편과 어머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정말 행복한 날만 있을 줄 알았네요. 뭐든 다 해주고 싶어. 우리 준이한테. 이젠 이 집을 이끌어갈 내 며느리 아니냐. 떡두꺼비 같은 아들도 낳아줄 테고. 아, 어머님 감사합니다. 전 뭘 해드려야 할지. 혹시 어머님 갖고 싶은 가방 있으세요? 저랑 주말에 백화점 가실래요? 아니 됐어. 나 가방 많다. 나중에 우리 집 오면 내가 안 쓰는 가방들도 몇 개 챙겨주마. 요즘 애들이 아주 좋아하는 브랜드야.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셨지만 워낙 재산이 많은 집안이었기 때문에 어머님은 남자친구를 키우면서도 부족함이 없었다고 말했죠. 그리고 저에게도 또 한 번 당부를 하신 것은 꼭 아들을 낳아달라고 한 것이었어요. 이 마음의 부담 말고는 다 좋았죠. 그렇게 저의 결혼은 꽃길이 펼쳐질 것만 같았네요. 아니, 그렇게 생각했었죠. 결혼식이 시작되었고 행복한 결혼식을 올렸어요. 그리고 저의 헬게이트의 문이 열렸습니다. 결혼을 하고 시어머니는 무조건적으로 아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휴직을 권하셨죠. 예, 병원에서 3교대 하는 거 힘들지 않니? 아무래도 신체적으로 밸런스가 깨지면 아기 갖는 것도 힘들어질 텐데. 에이, 안 그래요. 저희 병원 간호사들 임신하고도 다니는 친구들도 많고 지금 하고 있는 부서가 그렇게 힘든 부서가 아니라서 어머님 걱정하실 필요 없으세요. 제가 꼭 어머님 좋아하는 손주 안겨드릴게요. 그러니까 걱정 붙들어 매세요. 아이, 그렇다면야 다행인데. 난 아무래도 일하면서 아이 갖는 게 좀 걸린다. 그것도 3교대를 하니까 말이야. 어머님이 걱정하셨지만 남편도 저도 휴직을 원하지 않았기에 저는 계속 일을 다니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일은 힘들었지만 바로 전업주부로 살고 싶진 않았거든요. 결혼 후 일을 그만둔다고 생각해 본 적도 없었고 그래서 일과 살림을 병행해 나갔죠. 남편은 병원이 끝나고 집에 와 집안일도 많이 도와주고 있었기 때문에 저와 크게 부딪히는 일이 없었어요. 오히려 저보다 더 깔끔한 성격이라 집을 더 깨끗이 치우는 사람이었죠. 어머님이 좋아하는 아들 손주 하나만 안겨주면 저희는 문제될 게 없는 가족이었어요. 그렇게 결혼한 지 6개월 정도 지났을까요? 시어머니께서는 아이를 보채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도 아이를 기다리는 입장이었기에 어머님의 그런 행동들이 많이 부담스러웠죠. 그래도 애초에 원하시던 게 손주였으니 오죽할까 싶었네요. 예, 이번 달도 소식 없니? 아니 너희 혹시 나중에 가지려고 하는 거 아니지? 6개월 정도 됐으면 아기가 들어설 법도 한데. 에이 어머니, 아직 결혼한 지 6개월밖에 안 되기도 했고 저희도 노력 중이에요. 뭐 생기겠죠.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어떤 집은 결혼하자마자 들어선다는데 너무 문제 있는 거 아니냐? 병원에서 검사라도 받아봐야 하는 거 아니야? 네? 아직 젊은데요 뭐. 그리고 1년이 지난 것도 아니고 몇 개월밖에 안 됐는데 검사는 조금 생각해 볼게요. 내가 이래서 일을 그만두라고 했던 거다.
삼교대 하면 밤에 나가는 일도 많을 텐데 언제 애가 들어서겠니? 에휴. 어머님은 결혼 전에 비추지 않던 모습들을 종종 비춰 보이곤 하셨죠. 아이 얘기만 나오면 표정도 안 좋아지셨고 저에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며 은근슬쩍 검사를 받아볼 것을 권유하기도 하였고요. 기분이 많이 나빴지만 참았어요. 모르고 결혼한 것도 아니니까요. 이번 연도 안까지 기다려보고 서준 씨랑 같이 검사해 볼게요. 그리고 일하는 거랑은 전혀 상관없으니까 안심하세요. 안심하긴? 애가 들어섰어도 벌써 들어섰어야 하는데 6개월이나 지났는데도 깜깜무소식이니 내가 조바심이 나서 그런다. 그리고 서준이는 검사를 왜 받아? 우리 아들은 문제 없다. 너부터 받아봐라. 너 내가 말했지? 난 아들 손주 하나면 된다. 어머님은 저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검사를 재촉하셨지만 아직 시기상조 같아 검사를 미뤘습니다. 이게 반복이 되니 어머니와도 고부 갈등이 생겼죠. 철저히 손주 문제 때문에 어머니와 갈등이 빚어졌어요. 어머님이 아이에 집착할수록 저는 남편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불만을 토로하는 일이 많아졌죠. 행복할 줄만 알았던 결혼 생활이 점점 기분 나쁜 일로 얼룩져 갔습니다. 어머님, 오늘 또 왔다 가셨어. 나 출근하는 거 정말 싫어하셔. 일하는 것 때문에 애 안 생긴다고. 자기가 말 좀 해주면 안 돼? 아, 엄마 알잖아. 결혼 전부터 손주만 낳아달라고 했던 거. 그냥 그러려니 해. 옛날 분이라 그러셔. 네가 이해하면 안 돼? 오죽하면 내가 자기한테 이런 말을 하겠어. 좀 작작하셔야지. 한 달에 한 번씩 꼬박꼬박 이번 달은 소식 없냐 이러시는데 우리가 무슨 몇 년 된 부부도 아니고 고작 6개월인데 오늘은 나 검사 받아보라고 하셨어. 자기가 옆에서 말 좀 잘해줘. 아, 알겠어. 내가 엄마한테 잘 알아듣게 설명할게. 그러니까 너도 좀 그러려니 해봐. 엄마가 외로우셔서 그런 거니까. 알겠어. 나도 그러려니 둥글게 생각할게. 자기한테 짜증내려고 한 건 아닌데 오늘 어머님이 검사까지 받아보라고 막 화내시니까 나도 모르게 스트레스 받았었나 봐. 자기가 이해해주라. 요즘 일도 그렇고 몸도 지치고 심적으로도 그러네. 알겠다며 저를 토닥여주는 남편을 보고 괜히 화를 냈나 싶어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어머님의 손주 집착은 아들이랑 단둘이 외롭게 살아서 그런 거라며 이해해보려고 했고요. 만약 이번 연도 안에 정말 임신이 되지 않는다면 남편과 난임병원을 꼭 가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결혼한 지 1년이 되었죠. 역시 저희에겐 임신 소식이 들리지 않았네요. 너 조금만 기다려달란 게 벌써 1년이다. 이래도 내가 널 보채는 거냐? 애초에 진작 검사 받아봤으면 얼마나 좋아? 죄송해요, 어머니. 내일 병원 예약이라 가볼 거예요. 저랑 서준 씨 젊으니까 금방 생길 거예요. 좀 기다려주세요, 어머니. 너 일이 문제라니까. 내가 그렇게 삼교대 하지 말라고 했는데 고집을 부려서 너 아주 사람 화나게 하는 것도 가지가지다. 일이랑은 상관없어요, 어머니. 저희 병원 직원들, 임신한 직원들도 많고요. 그러니까 임신이랑 일은 엮지 말아주세요. 아니, 밤에 집구석에 들어와야 애가 생기지. 밤에 기어나가는데 애가 생기겠냐? 아유, 속 터져. 미련해서야 원. 너 결혼 전엔 안 그러더니 왜 이렇게 미련충이가 됐냐? 내 말 못 알아듣냐? 내가 너한테 많은 거 원한 것도 아니고 고작 임신인데 남들 다 아는 임신 하나 못해서 내 입에서 큰 소리를 나게 만들어? 아유, 열불나 진짜. 내 친구들은 벌써 할미 소리 들어가면서
어찌나 자랑을 하는지. 1년이 돼도 임신이 되지 않자 어머님은 더 큰 소리를 내며 저를 다그쳤어요. 저 역시도 이젠 진짜 병원에 가봐야겠다고 생각했고요. 다음 날이 되어 전 난임병원에 갔습니다. 남편도 무조건 같이 가려고 했지만 스케줄상 저 혼자 가게 되었어요. 약간 남편이 꺼려하기도 했고요. 저부터 먼저 검사를 받아보자는 생각으로 이것저것 검사를 받았죠. 나팔관 조영술부터 시작해서 난소 나이 검사까지 모든 검사를 마친 후 결과는 놀랍게도 정상이었습니다. 기능들도 다 좋다고 했고요. 그래서 의아했네요. 임신이 왜 안 되는 건지. 아무래도 남편분도 오셔서 정액 검사를 해보셔야 더 정확하실 것 같은데요. 두 분 다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원인불명 난임이 되기도 하고요. 남편분의 정자에 문제가 있는 걸 수도 있고요. 요새는 남자 문제로 난임인 경우도 굉장히 많아서요. 아, 그럼 저는 문제 없는 걸까요? 자궁이라든지 난소 나이라든지 그래도 저도 30대라 걱정이 됐거든요. 비타민 D 수치가 좀 떨어져 있는 거 말고는 문제 없으세요. 난소 기능도 괜찮으시고요. 이런 경우엔 남편분 검사에 따라서 자연 임신을 더 시도해 볼지 아니면 인공수정이나 시험관을 할지 결정이 될 것 같네요. 빠른 시일 내에 남편 정액검사 예약하세요. 순간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 했습니다. 제가 아닌 남편 쪽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니요. 이 얘기를 어떻게 남편에게 꺼내야 할까 싶어 머릿속으론 고민을 거듭했죠. 그래도 아이를 낳아야 하니 말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남편에게 얘기를 꺼냈죠. 저기, 나 오늘 병원 다녀왔는데 지난번에 검사한 거 있잖아. 아무 문제 없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난임병원이니까 남편도 검사 받길 권유하더라고. 자기 혹시 시간 맞춰서 병원 예약할 수 있어? 어머님도 아기 너무 기다리시니까 나도 마음이 좀 급해지네. 뭐? 내가 검사 받으라고? 나는 문제 없다니까. 그럼 생기겠지. 너도 문제 없다며.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그럼. 남편은 앉아서 이렇게 태평한 소리만 하고 있었죠. 정작 시어머니에게 닥달당하는 건 저였거든요. 저는 가만히 있을 수 없어 남편을 몇 날 며칠 설득하여 결국 검사를 받게 했습니다. 이것조차도 마음에 안 들었지만 한 번만 검사한다는 조건으로 검사를 했죠. 결과는 남편의 기형정자가 문제가 되었어요. 다른 것은 괜찮으나 정자 중에 기형정자가 많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임신율이 떨어졌던 거였고요. 병원에선 시험관 아니면 인공수정을 권했습니다. 자연 임신도 가능하긴 하나 확률이 희박하다는 것이었죠. 결국 전 인공수정을 먼저 해보기로 하였어요. 시어머니한테는 둘 다 문제가 없지만 조금 더 확률을 높이기 위해 진행을 한다고 했고요. 시어머니는 이것조차도 탐탁지 않아 하셨지만 설마 아들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면 많이 상심할까 싶어 말하지 않았어요. 전 그리고 임신에 전념하기 위해 병원을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임신에 전념했죠. 총 인공수정 3회, 시험관 12번. 남들에겐 쉬운 임신이 저에겐 어려웠어요. 그렇게 저는 8년 동안 시도했죠. 시험관으로 인해 체중 증가와 점점 몸은 망가져 갔어요. 그러는 동안 남편은 점점 밖으로 나돌았네요. 시험관을 하면서 오히려 사이가 악화되었죠. 임신을 포기하지 못하는 저와 그런 저를 이해하지 못하는 남편과 갈등이 쌓이다 보니 남편은 점점 저에게서 멀어져 갔어요. 어리석게도 임신만 하면 다 회복 가능할 거라고 생각했지만요. 시어머니는 볼 때마다 저를 못마땅해 하셨고 폭언은 점점 더 심해져 갔죠. 그리고 더욱더 저는
임신에 집착하게 되었습니다. 한 번만 더 하면 임신되겠지. 그 생각의 반복으로 결국 13번째 시험관을 시도하게 되었어요. 너랑 결혼을 허락하는 게 아니었는데 지금이라도 서준이 나가서 애 하나 만들어 오라고 해야겠다. 너도 할 말 없지? 어머니, 저도 노력하고 있어요. 병원에서 문제가 없다지만 그래도 요새는 원인 불명도 많아서 열심히 하고 있다고요. 이렇게 애 못 낳을 줄 누가 알았냐고? 어휴, 결혼 전에 진작 산부인과 진단서랑 다 떼봤어야 했는데, 어휴, 내가 바보지. 확연히 남편에게 문제가 있음에도 시어머니는 당연히 제 문제인 줄로만 아셨고 저를 볼 때마다 저렇게 모욕을 줬네요. 전 결혼을 하고 한 번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어요. 그리고 정말 선물처럼 13번째 만에 임신이 되었습니다. 너무 기뻤어요. 고생 끝이다 라고 생각하며 행복한 생각만 했었죠. 제가 임신을 하니 어머님도 많이 기뻐하셨고요. 밖으로만 나돌던 남편도 제가 임신했다는 소리에 기분이 좋은지 그날은 꽃도 사다 주더라고요. 시험관을 시작하고 처음으로 다시 옛날의 남편으로 돌아온 것 같아 기뻤어요. 하지만 이 기쁨도 오래 가진 못했습니다. 임신 중 행복하기만 해도 모자란데 남편에게 여자가 생겼다고 알아버렸죠. 남편이 밖으로 놔두는 건 알았지만 그래도 여자를 만나거나 하는 줄은 상상도 못했네요. 결벽증이 있는 남편이었기에 여자 문제가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때부터 남편의 휴대폰을 염탐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의 바람녀는 같은 병원 간호사더라고요. 어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힘들게 얻은 내 예쁜 아기, 아빠 없는 자식을 만들고 싶지 않았기에 꾹꾹 참았어요.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그때만 생각하면 답답하네요. 그리고 그렇게 모른 척하던 나날 중 드디어 뱃속의 아이의 성별을 알게 되는 날이 되었죠. 시어머니는 성별을 알기 전부터 아들 같다며 아들일 거라고 확신하셨어요.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에 어머님을 진정시켰지만 소용없었죠. 또다시 그 부분이 부담으로 다가왔어요. 그리고 기다리던 성별 아는 날, 저희 아기는 바로 딸이었습니다. 저한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딸이었지만 시어머니는 결과를 듣자마자 대답이 없으셨어요. 가뜩이나 힘들게 얻은 귀한 손주, 본인이 원하지 않은 딸이라 더욱더 배척하셨죠. 너무 속상했습니다. 어느 하나 기댈 곳이 없었어요. 남편이나 시어머니나. 아 참나. 8년 만에 겨우 가진 애가 딸애라고? 내가 뭐 많은 거 바란 것도 아니고 너한테 다른 집처럼 의사 남편 얻었으니 병원 차려줄 돈을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내가 고작 원했던 건 그 손자 하나였는데 그거 하나도 못한다니 나 혼참 기가 막혀. 어머니, 뱃속에 아기가 들어요. 그렇게 막말하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저 혼자 만든 아이도 아니고 서준 씨 아이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좋으세요? 어머니, 저한테 그렇게 떳떳할 이유 없으세요. 지금 서준 씨가 밖에서 뭐하고 돌아다니는지나 아세요? 뭐? 너 지금 나한테 큰 소리 내는 거냐? 서준이가 밖에서 뭐라고 다니든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이냐? 가장이 바깥 일하는데. 어머니,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저 서준 씨 아내예요. 제가 이렇게 말도 못한답니까? 아내가 아내 같아야지. 옆에서 아들도 못 낳아주는데 서준이가 그럼 밖으로 돌지 안 그러냐? 이럴 게 아니라 진지하게 밖에서 데리를 일 아들 하나 나오라고 해야지. 이건 너도 할 말 없을 거다. 너한테 둘째 기대하기는 다 틀렸고 안 그러냐? 전 이 말을 듣고 뱃속의 아이와 저를 지키기 위해 이혼을 준비했습니다. 철저하게요. 진명이는 일단 제 앞으로 돌려놓았고 남편의 외도 증거도 하나하나 모으기 시작했죠.
처음엔 아빠 없이 어떻게 키우나 했지만 이런 아빠와 할머니 아래서 크는 것보단 부족하지만 엄마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행복하게 사는 게 나을 것 같았기 때문이에요. 그때부터 저는 시어머니와 남편의 외면에도 철저히 알랑거리며 제 남편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도 제 앞으로 해놓았어요. 남편은 상간녀에게 얼마나 빠졌는지 제가 뭘 하고 다니는 것조차 관심도 없었네요. 그렇게 저는 외로이 뱃속에 아이를 품으며 홀로 싸움을 준비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엄마의 불행한 태교에도 제 딸아이는 건강히 잘 자라주어 무사히 출산할 수 있게 되었어요. 출산 후 조리원을 들어가는 순간에도 시어머니와 남편은 오지 않았습니다. 첫 임신 때 꽃다발 한 번 준 뒤로 어머니께 무슨 소리를 들었는지 저에겐 관심조차 없었네요. 혼자서 이혼을 준비하고 있어서 그런지 슬프지도 않았고요. 그렇게 조리원을 퇴소하고 저희 집에서 저는 몸조리를 하고 있었죠. 역시나 혼자서 아이를 돌보며 몸조리 중이었어요. 그런데 현관 비밀번호 소리가 눌리며 불청객들이 찾아왔어요. 시어머니와 상간녀였습니다. 황당해서 어이없어 하고 있는데 더 놀랄 것은 그 상간녀는 저의 간호사 시절 후배였어요. 저희 결혼식도 방문한 친구였고요. 남편이 근무하는 병원으로 이직한 뒤 어떻게 구워 삶았는지 둘이 눈이 맞은 거였고요. 시어머니는 냉동실에서 얼음을 꺼내 얼음물을 벌컥벌컥 들이키시더니 먹고 있던 얼음물을 저에게 끼얹으며 독한 말로 저에게 모질게 내뱉었네요. 황당 그 자체였습니다. 아들도 못 낳는 년? 안방 주인 왔으니 당장 내주거라. 빈몸으로 결혼했으니 가지고 갈 건 없겠지? 우리 서준이도 새 출발해야지. 시어머니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동안 철저히 이혼 준비를 해왔거든요. 오히려 반가운 소리였네요. 만세 한번 외쳐도 될까요?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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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나가드릴게요. 내일 다시 올게요. 이 집 제 명이거든요. 여기 있어도 어머님 나가실 것 같지도 않고 제가 오늘은 친정으로 갈게요. 그리고 소송 시작할 거예요. 그이한테도 전해주세요. 아참, 우리 남편이 널 만날 줄은 몰랐네. 너 내 남편 고자인 것도 아니? 내가 시험관을 왜 13번을 했는데 남편이 말 안 하디? 어머님, 아들 어떡해요? 그래요. 어디 이 상간녀한테 아들 손주 보시고 잘 살아보세요. 오히려 감사하네요. 그리고 당할 수만은 없죠. 전 양동이에 물 한 바가지를 푸고 시어머니와 상간녀한테 뿌렸습니다. 저만 물을 맞을 수 없으니까요. 시어머니와 상간녀는 소리를 질러댔죠. 어디다 물을 뿌려? 창피할 줄 모르고 뻔뻔한 노인네 같으니라고. 대우해줄 때 작작해, 알겠어? 그리고 너 고자랑 잘 살아봐라. 하고 저희 딸을 데리고 뛰쳐나왔습니다. 바로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죠. 그리고 다음날 소장을 보냈어요. 이혼 소장. 물론 후배 상간녀한테도요. 그리고 전 어느 정도의 재산을 제 명의로 해놓았기에 남편과 시어머니는 길길이 날뛰기 시작했죠. 아주 고소했습니다. 네가 재산을 빼돌려? 그게 무사할 것 같아? 하나 미친 것? 아주 독한 것? 앞에서 내내 하면서 뒤에서 뒤통수를 쳐? 제가 뭘요? 저 이 집에서 이 정도는 누릴만 하지 않나요? 남편 외도에 시어머니 폭언에 이 정도는 제가 당연히 받아야죠. 뭐? 당연해? 그게 어떤 재산인데? 내가 너 같은 걸 들이지 말았어야 했는데 아이고 집안을 말아먹었네. 저것 때문에. 어머님, 멍청한 아들을 탓해야죠. 여자에 미쳐서 지 재산 털리는 줄도 모르고 저러고 돌아다녔는데 안 그래요? 아니 자기가 저한테 양도해준 것도 많아요.
제가 이럴 줄 몰랐겠죠. 자기 편하게 돌아다니려고 아무 말 없이 해준 거겠죠? 멍청한 아들을 탓하세요. 아셨어요? 의사면 뭐예요? 상식이 없는데. 의사 빼곤 볼 거 있나요? 참나 어이가 없어서. 네가 내 뒤통수를 칠 줄 알았냐? 세금 덜 내게 한다고 도장 찍으라고 할 땐 언제고? 날 이용해? 네가 그러고 무사할 줄 알아? 넌 닥쳐. 할 말도 없으니까 너한테는. 내가 너 때문에 고생한 것만 생각하면 이가 갈려 알아? 그래도 고맙다. 덕분에 노후엔 편해졌어. 내 딸이랑 나랑 잘 먹고 잘 살게. 그게 애비 된 도리라고 생각해. 어차피 크면서 애비 노릇 할 일 없을 테니까. 알겠니? 이 멍청이야. 워낙 건물이 많아 세금을 조금이라도 덜 내려고 제 앞으로 명의 이전해준 것들이 자기 발등을 찍은 거였죠. 멍청한 사람 같으니라고. 밖으로 나돌기 위해 귀찮으니까 그냥 바로 찍어준 도장들이 이런 결과를 불러올지 그땐 몰랐겠죠. 참 한심한 인간이네요. 남편과 제 사이에 아이도 있기 때문에 양육비도 지급받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결과는 제가 승소했고 친권, 양육권 모두 저에게 있었네요. 시어머니는 아들의 정자가 기영정자라는 소리에 쇼크를 많이 받았고요. 하자 있는 게 며느리가 아니라 자기 아들이었다니. 후배 간호사도 남편의 재산을 보고 접근한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저한테 분할해주고 나머지 제 명의로 해놓은 것 빼면 의사 빼곤 볼 게 없는 남자기에 소문에 헤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고소하던지. 이혼을 하고도 눈물 한 방울 안 나왔어요. 그나마 그 끔찍한 곳에서 저희 딸아이를 만난 것이 가장 큰 선물 같았어요. 그리고 저는 싱글맘으로서 홀로서기에 도전했습니다. 엄마의 도움으로 딸을 양육하며 제가 제빵을 배워 지금 운영하고 있는 제과점을 조그맣게 오픈했고요. 가게 자리가 좋아서 그런지 오픈 때부터 지금까지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네요. 딸아이는 저희 엄마와 아빠 그리고 제 사랑 덕분에 해맑게 크고 있는 중입니다. 시어머니는 딸이라고 그렇게 무시하더니 자기 아들이 대를 잇기 힘들다고 느꼈는지 딱 한 번 제 딸을 보고 싶다고 연락이 왔고요. 물론 답장도 하지 않고 바로 차단해 버렸네요. 이제 그 집구석이라면 끔찍하거든요. 제 인생에 있어 정말 후회스러운 결혼이지만 정말 인생 공부를 톡톡히 할 수 있었어요. 살면서 후회를 절대 안 할 순 없겠지만 후회를 만회하는 법도 배웠고요. 그리고 이젠 제 딸아이의 엄마로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글을 쓰다 보니 참 수고했다 나 자신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앞으로도 더 열심히 살아가야겠다 느끼는 중입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 제 글 읽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8살에 참으로 안타까운 경험을 하게 된 남자입니다. 여기에 사연을 올리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겪은 일이 너무나도 충격적이었고 그로 인해 마음이 너무 답답해 여기에라도 풀어놓지 않으면 앞으로 살아가는데 너무나도 힘이 들 것 같습니다. 저는 아내와 따로 살고 있었어요. 이혼은 하지 않고 별거 중이었어요. 각자의 삶을 살기로 했었죠. 이걸 자유라고 해야 하는 건지 자식들 때문에 이혼은 하지 못했었어요. 워낙 강하게 거부하는 바람에 자식들에게 아픔을 줄까봐 합의하에 조론을 하게 되었네요. 요즘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꽤 있다고는 들었습니다. 각자 살게 된 이후 단 한 번도 연락한 적 없었어요. 각자 살면서 불만이 있는 부면들이 있는 건 당연하지만 제 아내는 병이 좀 있습니다. 조론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이기도 했어요. 병이 있는데 왜 각자 사냐고요? 절대 고칠 수 없는 버릇이거든요. 술만 먹으면 사람이 돌변해서 집안 전체를 아수라장으로 만듭니다. 이것 때문에 이사도 수십 번 다녔어요. 자식들만 아니면 바로 이혼했죠. 저와 아내는 젊을 때 결혼해서 없이 시작했기 때문에 서로에 대해 의지하는 것들이 많았죠.
잘 살아보겠다고 각자 열심히 일했는데 술만 먹으면 사람이 돌변해서는 주변 사람들에게 시비를 붙이거나 물건을 부수거나 어쩔 때는 팔을 깨물 때도 있고 돌을 던질 때도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 본 적 있으신가요? 할 말이 없어요. 전혀 기억을 못 하거든요. 그렇다고 제가 술을 안 먹이려고 노력 안 한 것도 아니에요. 심리치료, 정신과 치료, 약물 치료, 별의별 치료는 다 했습니다. 술만 끊을 수 있다면 정말 괜찮은 여자인데 어떻게 해서든지 입에 털어넣으려는 게 문제죠. 제일 큰 사건은 결혼식에서 일어났었죠. 제 동생이 결혼할 때 식사가 뷔페였거든요. 대부분 테이블에 맥주와 소주, 그리고 음료수 있잖아요. 정신없이 움직이는 동안 제 눈치 보며 한두 잔씩 먹더니 어느새 테이블에는 소주랑 맥주가 몇 병이 비어져 있었고 옆에 있던 동생 지인분들과 술판을 벌이다가 시비가 붙었고 동생 결혼식장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그때 아내랑 정말 이혼하려고 결심했을 때였죠. 하지만 자식들이 뭐길래 제발 이혼만큼은 하지 말아달라고 애원하면서 저희가 찢어져서 사는 걸 싫어했어요. 그렇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아내의 술주정을 막으려 했지만 막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방법들은 다 시도해봤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세월이 흐르면서 아내에게 몸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죠. 술을 하도 마셔댔으니 몸이 성하겠어요. 당연히 망가지죠. 그래도 절대 끊지 못할 정도로 심각해지면서 병원에 입원까지 했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한 달 술을 먹지 않았었네요. 엄청난 불안 증세와 수전증은 당연한 결과였고 저에게 신경질적으로 변했으며 입에 담지 못할 말들까지 서슴없이 뱉었습니다.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몸에 술독이 빠져서 그런지 얼굴빛도 좋아졌고 몸 상태도 점점 회복이 되는 것 같았어요. 이제 술 생각 안 나는 거야? 몸은 좀 어떤 것 같아? 당신 이렇게 술 입에 달고 살면 한 방에 훅 갈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번 일을 계기로 제발 술 좀 끊어라. 당신 술 마시는 거 내가 꼴 보기 싫어서 이혼하려고 해도 자식들이 하도 말려대니 내가 제명에 못 살 것 같아. 이러다 화병 나서 쓰러지면 그때 가서 후회할 거야? 몸에 좋지 않은 거 알면서 그래? 나도 알아. 이렇게 몸이 안 좋아지는 거 알면서도 계속 생각나는 걸 어떡하라고. 나는 먹고 싶어서 먹는 줄 알아? 없으면 허전하고 불안하고 스트레스 받을 정도로 괴롭다고. 하지만 술 한 잔 딱 들어가면 모든 게 편해지는 걸 어떡해. 그래도 이번 일을 계기로 정말 술 끊어볼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나도 이제 입에서 술 냄새 나는 거 지겹다. 제발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 나도 이제 지칠 대로 지쳤다고. 남들처럼 평범하게 한번 살아보자. 그리고 자식들이 내 인생 대신 살아주는 거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결정할 거야. 당신 술 한 잔이라도 입에 대는 날 그때는 이혼할 줄 알아. 아내에게 통보식으로 말했어요. 자기도 잘 알고 있다며 정말 굳은 결심을 보여주는 것 같았죠. 그렇게 일상생활을 어느 정도 할 수 있을 정도로 몸 상태가 좋아졌고 퇴원까지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집에 들어와서 한동안 정말 즐겁게 지냈죠. 아내가 술을 안 마시니 세상 좋았습니다. 일단 집에는 술이 한 방울도 없기 때문에 취할 일은 없었어요. 정상적인 생활하면서 하고 싶은 일도 하고 여행도 다니면서 좋은 추억 많이 만들 생각하니 기분이 들뜨게 되었습니다. 그때 아내가 제일 오랫동안 술을 입에 대지 않았을 때였어요. 그런데 사람 일이라는 거 아무도 모르잖아요. 전혀 알지 못했는데 저에게 딱 걸리는 계기가 있었죠. 전날에 뭘 잘못 먹었는지 배가 너무 아팠어요. 결국 참다 못해 화장실에 들어갔었죠. 그런데 아내가 뭔가를 홀짝 마시더니 급하게 병을 냉장고 윗칸에 넣더라고요. 바카스 병인 것 같았습니다. 일단 볼일을 보고 나왔는데 아내는 방에 들어가 누워서 잠이 들었고 저는 그 모습을 보고
냉장고 문을 열어 바카스 뚜껑을 열어봤어요. 그런데 그 안에 들어있던 내용물은 바카스가 아닌 소주였습니다. 언제부터인지 한 모금씩 홀짝홀짝 먹고 있었어요. 제가 자는 사이 한 모금씩 했었기 때문에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일단 어느 정도의 상태까지 온 건지 알아봐야 할 것 같아 모른 척하고 지나갔어요. 그리고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죠. 제가 출근한 이후로는 볼 수가 없으니까 그렇다 쳐요. 하지만 아내는 음식할 때, 잠잘 때, 제가 화장실을 가거나 잠시 자리를 비웠을 때 점점 바카스에 들어있던 소주를 먹는 횟수가 많아졌고 모른 척하고 있었지만 입에서 술 냄새가 풍길 정도로 들통이 나고 말았어요. 하지만 제가 모른 척하고 있으니 아내는 철저하게 숨기고 있다고 생각했었나 봐요. 결국 엄청난 현장을 들키게 되었고 아내는 너무 놀란 나머지 털썩 주저앉으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당신 안 자고 있었어? 갑자기 이렇게 튀어나오면 내가 놀랐잖아. 여기 물건 정리하고 있었어. 별거 없으니까 어서 들어가 누워. 뭐가 별게 없다는 거야? 지금 내 두 눈으로 다 보고 말았는데 당신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됐어? 내가 그동안 모른 척하고 있었는데 하루에도 몇 번씩 한 모금 한 모금 마시더라. 그런데 이제는 대놓고 바카스 병에다가 소주를 채워넣고 있어? 아예 그냥 대놓고 벌컥벌컥 마시지. 나랑 약속한 건 아무것도 아니구나. 더 이상 우리 사이는 좋아질 수 없을 것 같아. 당신이 이런 모습 보면서 살고 싶지 않으니까 우리 이혼하도록 해. 나도 참을 만큼 참았고 부부의 신뢰를 전부 깨버린 건 당신이니까 그에 따른 책임도 당신이 져야 할 거야. 술 먹고 세상 떠나도 나는 눈물 한 방울도 안 나올 것 같다. 아내는 미안하다며 애원했어요. 고치려고 노력해봤는데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아 참을 수 없었다며 자기도 힘들다는 변명을 뱉었습니다. 버릇이라고 생각했어요. 병원에서는 그래도 잘 참았거든요. 아내의 팔을 뿌리치고 차라리 다시 병원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아내와 이혼을 하려고 서류까지 준비했어요. 그런데 아내도 저와 이혼만큼은 하고 싶지 않다며 애들도 있으니까 차라리 별거를 하자고 어이없는 말을 늘어놓기 시작했고 저는 깔끔하게 이혼하려고 밀어붙였지만 결국 이혼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저와 아내는 서류상에서만 부부였지 완전 남이나 다름없었어요. 각자 살면서 제일 좋았던 점은 아내의 술 취한 모습을 안 봐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혼자만의 시간까지 주어지다 보니 개인 생활이 너무 좋았어요. 제가 좋아하는 산에도 자주 올라가고 취미 활동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겼죠. 이렇게라도 사는 게 감사했습니다. 아내에게는 일절 전화가 오지 않아서 너무 편했어요. 술 먹고 전화해서 난리칠 줄 알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 스트레스 받을 일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게 32년 만에 아내와 결혼 후 제2의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했어요. 자식들도 일찍 결혼했고 더 이상 신경 쓸 일이 전혀 없었습니다. 아내의 생활비는 자식들이 지원해 주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각자의 인생을 살게 되었고 제가 좋아하는 산악여행을 주말마다 다녔습니다. 보통 산에 한번 올라가면 정상에서 텐트 치고 하루 보낸 다음에 다음날 이어서 산행 좀 더 한 다음에 하산하거든요. 그런데 그날 저녁 날씨 예보에 비가 온다는 말이 없었는데 눈을 붙이고 누우려고 하는 순간 엄청나게 많은 비가 쏟아졌고 소나기인 것 같아 버텨보려 했지만 생각보다 너무 많이 내려서 밖에 그늘막이라도 설치해서 텐트에 직접적인 비를 맞지 않게 조치를 취하려고 텐트에 지퍼를 내렸는데 그 순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 벌어졌고 비를 쫄딱 맞은 사람과 마주치게 되었어요. 너무 놀라 비명을 질렀고 늦은 밤 산속에서 저처럼 산행을 즐기는 사람이 또 있다는 게 놀라웠어요. 그것도 남자가 아닌 여자가 헤드랜턴을 쓰고 저를 바라보며 밝게 웃는 모습에 너무 놀랐습니다. 일단 비를 피해야 할 것 같아 텐트에 들어오게 해줬어요.
이 늦은 밤에 여자 혼자 험한 산을 다니다가 다치면 어쩌려고 생각 없이 행동하시는 거예요. 복장 보니까 야간 산행하시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살다 이런 경험은 또 처음이라 지금 엄청 당황스럽네요. 일단 수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제가 제대로 된 준비를 하지 못했네요. 생각지도 못한 비가 내려서 대처할 수가 없었어요. 옷이 전부 젖어버렸네요. 야간 산행하려고 올라온 건 아니고요. 정상만 찍고 내려가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늦게 출발했거든요. 이렇게 해가 빨리 떨어지게 될 거라곤 생각하지 못했어요. 허술한 부분이 많죠? 등산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런 일도 생기네요. 아무튼 자리 내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어떻게 내려가야 할지 너무 걱정했거든요. 좀처럼 비도 줄어들 것 같지 않고요. 갑작스러운 상황에 서로가 어색하고 당황했지만 그래도 침착하게 그녀에게 따뜻한 커피 한 잔 내어주었어요. 온몸이 젖어서 점점 체온이 떨어지는 게 아무래도 건강에 문제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제가 여유분으로 가지고 있던 여벌의 등산복을 빌려줬어요. 괜찮다며 손을 흔들었지만 이미 얼굴 안색이 좋지 않았습니다. 입술도 파랗게 변해서 저체온증에 걸리기 딱 좋았어요. 저는 밖에서 우산을 쓰고 기다렸고 다 갈아입었는지 저를 불렀습니다. 비는 좀처럼 그치지 않을 것 같아 방수 그늘막을 설치했고 텐트 안으로 빗물이 들어오지 않게 최대한 신경 썼어요. 그녀는 옷을 갈아입었는데도 몸을 덜덜 떨고 있길래 침낭까지 내어주었습니다. 이런 난처한 경우는 처음이라 1인용 텐트에서 생각지도 못한 난감한 일에 그날 눈을 뜨고 밤을 지새웠어요. 그렇게 비가 그치고 동이 틀 때 더 이상의 산행은 안 될 것 같아 그녀와 함께 산을 내려갔습니다. 그렇게 하산한 뒤에 등산복을 돌려받아야 하기 때문에 연락처를 주고받았고 서로 웃으면서 헤어졌어요. 집으로 돌아오면서 그날의 기억을 되새기게 되었고 제가 만약 그 자리에 없었다면 그녀는 저체온증으로 이 세상 사람이 아닐 수도 있었겠다는 아찔한 생각이 스쳐 지나갔네요. 생각보다 젊어 보이는 여자가 두려움 없이 어두운 산을 올랐다는 게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면서도 미련해 보이기도 했어요. 텐트 안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었지만 워낙 정신없어서 무슨 대화를 했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낯선 남자와 단둘이 텐트 안에 있다는 자체가 정말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텐데 밝은 모습으로 불편해하지 않았던 모습이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그렇게 첫 번째 만남이 끝이 나고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흐른 뒤 그녀에게 처음으로 전화가 왔어요. 주말에 얼굴 볼 수 있으면 등산복도 돌려줄 겸 해서 식사나 같이 하자는 말이었습니다. 일주일 만에 연락 온 그녀의 전화를 받고 주말에 약속된 장소로 나가게 되었네요. 두 번째 만남이 어색하진 않았습니다. 그 난리를 쳤는데 어색할 이유가 전혀 없었죠. 얼굴 보자마자 반갑게 인사를 건넸고 쇼핑백을 건네줬어요. 그 안에는 제가 빌려준 등산복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약된 식당으로 저를 데려갔고 꽤나 분위기 있는 레스토랑에 들어갔어요. 여기 제가 자주 오는 곳이에요. 음식 맛도 괜찮아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오는 것 같아요. 살면서 맛있는 음식 먹는 게 저는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오늘은 저한테 하루 빌려주셔야 돼요. 빚지고는 못 사는 성격이라 신세진 거 갚아야 되거든요.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고 아닐지도 모르지만 항상 마지막인 것처럼 후회 없는 날을 즐겨야 된다고요.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건데 빚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산에 올라가고 싶으면 다음에 연락 주세요. 제가 에스코트 해드릴 테니 부담 갖지 말고 편하게 생각해요. 그런데 등산복 입었을 때와는 다르게 이렇게 보니까 상당한 미모를 가지고 계신데요. 결혼은 하셨어요? 저는 결혼해서 아이들 시집장가 보내고 이제야 제 삶을 살고 있네요. 워낙 젊었을 때 결혼했는데 자식들까지 젊은 나이에 전부 결혼했어요. 가족관계가 어떻게 되세요? 그녀는
결혼을 하지 않은 미혼이었고 부모님은 두 분 다 먼저 세상을 떠난 상태였어요. 나이는 30대 후반 정도였고 잠시 일을 쉬고 있는 중이었어요. 시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주말에 같이 산에 오르길 원했고 그렇게 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그날의 데이트가 좋은 분위기로 끝이 났고 다음에 연락하기로 한 다음 헤어졌어요. 그 이후 연락이 오지 않을 거라 생각했었죠. 저는 전부 예의상 하는 얘기인 줄 알았는데 그 다음 주 주말이 되기 하루 전날 전화가 오게 되었고 같이 산악여행을 가고 싶다는 말을 꺼냈습니다. 솔직히 이때 경계했어요. 이런 식으로 다가온 여자는 없었거든요.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은 했었죠. 그런데 모든 정황을 봤을 때 그녀는 정말 순수하게 저와 산에 오르고 싶어 했고 별다른 특이점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무시하고 거절하는 것보다 좋은 인연 만들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딸처럼 생각하며 살갑게 대해줬어요. 그렇다고 제가 먼저 연락하진 않았어요. 그녀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연락 올 때만 움직였고 그렇지 않을 때는 제 할 일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알고 지낸 지 몇 달이 흘렀고 그녀에게는 연락이 점점 뜸해졌어요. 그런데 퇴근하고 들어온 순간 전화가 울려 핸드폰을 보니 그녀의 전화였고 배고프다며 같이 저녁을 먹고 싶어 했습니다. 그렇게 오래간만에 약속 장소로 나가기 위해 외출복으로 갈아입고 현관을 나섰는데 제 앞에 아내가 연락 한 통 없이 왔더라고요. 뭐야? 어디가? 어떻게 살고 있나 궁금해서 와봤지. 뭐 하는데 그렇게 꾸미고 급하게 나가는 거야? 약속 있었어? 연락도 없이 이렇게 불쑥 찾아오면 어쩌자는 거야? 약속 있어서 나가봐야 돼. 당신이랑은 만나고 싶지 않다고 말하지 않았나? 나 좀 자유롭게 살게 놔주면 안 돼? 우리 이혼한 거나 다름없잖아. 왜? 또 나한테 술 끊었다고 거짓말 하려고? 미안해. 그동안 내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나 술 전혀 입에 대지 않고 있어. 당신한테 처음 말하는 거야. 몸이 아프니까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당신이더라고. 이번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될까? 부탁이야. 오늘 나랑 같이 있어주면 안 돼? 당신 정말 이기적이구나. 필요할 때는 찾아오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결정하는 거. 이런 거 보면 정말 정 떨어진다고. 아내의 얼굴을 보는 것조차 저는 괴로웠습니다. 밥만 먹으면 하는 거짓말이 싫었고 그런 아내에게 정이라곤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에 뒤도 안 돌아보고 아내를 뿌리치며 약속 장소로 나갔어요. 아내는 그 자리에 멍하니 저를 바라보며 서 있었지만 그동안 연락 한 통 없다가 갑자기 나타난 게 너무 찝찝하고 싫었습니다. 그래도 약속 장소에 도착하니 저를 바라보며 웃어주면서 손을 흔드는 그녀의 얼굴을 보고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 풀리게 되었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친해지다 보니 저도 모르게 저희 집 가정사를 얘기하기 시작했고 그녀는 제가 하는 말을 진지하게 들어주었습니다. 그녀와 한자리에 있으면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좋은 분위기에 나누는 대화에 기분이 좋았어요. 그렇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오래간만에 함께 보낸 그날의 그녀의 눈빛이 평소와 달리 우울해 보였어요. 아무래도 말하지 못한 고민거리가 있어 보여 조심스럽게 물어봤고 그녀는 충격적이게도 그동안 병원을 좀 왔다 갔다 했었다며 몸 상태가 별로 좋지 않다는 걸 알려줬어요. 몸이 안 좋다고? 언제부터였는데? 많이 안 좋은 거야? 그럼 집에서 좀 쉬지. 왜 나와서 밥 먹자고 그런 거야? 집에서 쉰다고 달라진 거 없어요. 이렇게 시간 될 때 좋은 추억 하나라도 만드는 게 좋은 거죠. 꾸준하게 약물 치료하고 있으니 괜찮아질 거예요. 좋은 날 표정 관리 잘했어야 했는데 괜히 신경 쓰게 한 것 같아 미안해요.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러고 보니 안색도 안 좋아 보이는데 이만 들어가 보는 게 좋을 것 같아. 집까지 바래다 줄 테니까 오늘은 이만 들어가자. 아무래도 그녀의 몸 상태가 좋아 보이지 않아 그녀의 집으로 바래다 주었어요.
얼굴빛도 상당히 피곤해 보였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와 다르게 많이 달라진 모습에 마음이 아팠고 별일 아니길 바라며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웃으면서 푹 쉬고 나중에 연락하자며 몸을 돌렸는데 그녀는 조금 더 대화하길 원했고 그 순간 망설였지만 그녀의 몸 상태가 걱정이 되기도 했고 저 또한 싫지 않았기 때문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혼자 살기에 적당한 집이었고 혼자 사는 여자의 집은 처음 구경해 보았네요. 이리저리 두리번거리며 소파에 앉았어요. 그리고 테이블에 올려져 있던 약봉투가 눈에 띄었습니다. 상당히 많은 약들이 들어있었어요. 정확한 병명을 얘기해주지 않아 어떤 상태인지 궁금했지만 더 이상 물어보는 건 실례인 것 같아 넘겼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커피 한 잔을 건네주었고 소파에 단둘이 앉아 처음으로 어색한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말았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고 시선을 어디에 둬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나이 먹을 만큼 먹어놓고 이게 뭐 하는 건가 싶더라고요. 그래서 커피 한 잔만 먹고 푹 쉴 수 있게 서둘러 돌아가야겠다 생각하며 무슨 말이라도 해야 할 것 같아 횡설수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진지한 표정으로 혼자 있는 게 싫다며 그날 하루만 같이 있어주길 바랬어요. 그 말이 저를 당황스럽게 만들었고 남의 집에 있는 건 불편해서 싫다고 말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집에 혼자 있으면서 조용한 공기의 분위기가 싫다며 그냥 하루만 있어달라며 계속 부탁했어요. 간절한 눈빛을 서로 교환하게 되면서 결국 어쩔 수 없이 부탁을 들어주고 말았어요. 얼굴 표정이 뭔가 두려운 듯한 모습이 비쳐 심리적으로 상당히 불안해 보였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텐트에서 있었을 때처럼 두 번째 밤을 같이 보내게 되었네요. 그런데 저는 소파에 누워 있었고 그녀는 방에 들어가 자고 있는데 뭔가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좀 전에는 너무 정신없어 알지 못했는데 집안에 남자 물건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현관에 가지런히 놓여있던 남자 구두와 빨래 건조대에 널려있는 남자 속옷이며 상당히 많은 남자의 물건에 같이 지내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자고 있는 줄 알았던 그녀가 걸어 나왔고 소파에 누워서 자는 거 괜찮냐며 물어보는 말에 걱정 안 해도 된다고 얘기하면서 집안 곳곳에 있는 남자의 물건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그러자 저를 보며 웃더니 전부 다 심적 안정을 취하기 위해 갖다 놓은 거라고 주인 없는 물건이라는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집에 남자가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싶었을 뿐이라며 남자가 있는 걸로 오해했냐고 웃고 있었어요. 그렇게 어색했던 분위기가 어느 정도 풀리기 시작하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를 정도로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피곤함이 찾아왔는지 방에 들어가 침대에 누웠고 소파에서 자는 거 불편하니 옆에서 같이 자도 된다며 저희 손을 잡아 끌었어요. 난처한 저는 고민하다 그녀와 동침하려 살며시 침대에 누우려 하는데 저를 보며 웃고 있던 그녀가 갑자기 몸에 발작을 일으키기 시작했고 너무 놀란 나머지 그녀에게 달려가 괜찮냐고 물어봤지만 제 말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몸에 문제가 생긴 것 같아 급하게 구급차를 불렀고 그녀의 몸을 감싸고 있던 이불이 방해가 되는 것 같아 덮여있는 이불을 들쳤어요. 그런데 들춘 이불 속에는 여러 장의 사진이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그녀의 부모님 같았어요. 부모님 두 분 다 세상을 떠난 지 좀 됐다는 말을 들었지만 그녀는 항상 부모님이 그리웠고 보고 싶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와 더 친해지려고 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구급차는 늦지 않게 도착을 했고 응급실에 실려가게 되었네요. 그리고 병원에서 알게 된 충격적인 결과는 그녀에게는 머릿속에 종양이 자라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응급실에서 병실로 옮기던 도중 그녀의 모습을 봤는데 머리에 수술을 몇 번 했었는지 수술 자국이 보였어요. 그녀의 풍성했던 파마 머리는 가발인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는 얼마의 시간이 남지 않았다는 것도 그녀가 깨어나고 듣게 되었네요.
몸이 좋지도 않으면서 그동안 그렇게 무리한 거야? 아무리 그래도 몸이 좋아질 준비를 했어야지. 그런 생각하기 전에 몸부터 움직여야죠. 그래야 하나라도 눈에 담을 수 있지 않겠어요? 세상 떠날 때 그동안 즐거웠던 추억들이 펼쳐진다는데 우울했던 기억만 보이는 건 싫단 말이에요. 왠지 오빠랑 있으면 마음이 진정이 돼요. 우리 아빠 품에 있는 것처럼. 이따가 우리 진찰받고 태어나면 산에 같이 올라갈까요? 의사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 몸을 너무 괴롭히는 것 같대. 계속 머리에 자극되는 운동을 하면 머릿속에 있던 종양이 더 커지게 될 수도 있다네. 등산은 몸 좀 회복되면 그때 같이 가도록 하자. 나도 이런 문제가 빨리 해결되었으면 좋겠어. 그녀는 자신의 몸 상태에 대해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었어요. 부모님이 세상 떠나니 자기도 곧 떠날 것 같았나 봐요. 점점 안 좋아지는 진단 결과에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를 하기 시작했고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고 있으니 도저히 두고 볼 수 없어서 그 자리에서 다급히 벗어났습니다. 저도 어느 정도 마음의 진정이 필요했어요. 이런 일이 저에게 발생이 됐다는 자체가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옆에 자리를 지키고 있다 보니 어느새 아침이 되었고 저녁에 다시 오겠다고 얘기한 후에 병원 밖으로 나왔는데 그때 택시에서 내린 한 사람과 마주쳤어요. 바로 제 아내였습니다. 아내가 갑자기 왜 병원에 왔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저를 바라보고 있던 아내 또한 제가 병원에 있는 걸 보고 놀랐는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당신 병원에는 아침 일찍 어쩐 일이야? 당신 어디 아픈 거야?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는데 무슨 일 있어? 그건 당신이 알 필요는 없을 것 같아. 병원에 볼 일 있으면 볼 일 보고 들어가. 나는 당신이랑 대화할 기분이 아니야. 너무한 거 아니야? 아직도 화가 안 풀린 거야? 내가 말했잖아. 다시는 술 입에 대지 않겠다고. 그때 당신이랑 헤어지고 술 입에 댄 적 단 한 번도 없었다니까. 내가 미안하다고 했잖아. 한 번만 기회를 주면 안 돼? 우리 예전처럼 다시 잘 지내보자. 예전처럼? 우리가 예전에는 잘 지낸 적이 있었나? 당신 결혼하고 나서 나랑 즐거웠던 기억이 얼마나 있었던 것 같은데 내 기억에 당신과 행복하고 즐거웠던 적은 너무 오래전 일이라 떠오르지도 않아. 당신이 술에 쩔어서 병원 왔다 갔다 하고 물건 때려 부순 것밖엔 기억나지 않는데 더 이상 할 말 없으니까 그만 대화하자. 나 기분 별로 좋지 않다고. 나 몸에 문제가 생겼어. 그동안 내 몸을 너무 혹사시켰나 봐. 이렇게 될 거라고는 알지 못했는데 다 내 잘못이지. 나 간암이래.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간암이 발생됐대. 그래서 지금 꽤 심각한 상황까지 온 것 같아. 미안해. 이런 소식 알려줘서.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내는 또 갑작스럽게 간암이라는 말에 너무 충격이었어요. 어쩔 수 없이 아내를 데리고 다시 병원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아내의 몸 상태에 대해서 전부 듣게 되었고 간 이식을 받지 않으면 앞으로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아내는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잘못을 받아들이며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아내의 몸 상태를 확인했고 입원 일정을 물어보았지만 딱히 손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며 약만 처방해 주었네요. 그리고 계산한 뒤에 아내를 부축해서 병원에 나가려고 하는데 뒤에서 저를 부르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고개를 돌려보자 그녀가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내는 저와 그녀를 번갈아가며 쳐다봤고 뭔가 심상치 않은 기운을 느꼈는지 다짜고짜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천천히 설명하겠다고 말했지만 아내의 몸 상태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받은 스트레스가 폭발하고 말았고 저를 보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그 사이에 다른 여자가 생겼냐며 제 멱살을 잡고 화를 냈습니다. 저기 그런 거 아니에요. 저희는 그런 사이가 아니라 아빠와 딸 같은 사이라고요. 제가 이런 말 하는 게 이상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저도 몸이 정상은 아니에요. 제 머릿속에 종양이 자라고 있거든요. 상상하시는 그런 거 절대 아니니까 안심하세요. 내가 그 말을 어떻게 믿으라는 거야? 그리고 종양? 나는 지금 간암이라고. 우리 남편이랑 어디까지 간 거야? 그런 거 아니라고 했잖아. 왜 당신 입장에서만 생각하는데? 일단 얘기를 들어보고 판단해도 되는 거 아니야? 아내는 제가 화를 내기 시작하자 당황했는지 어떤 사이인지 침착하게 물어보았어요. 그렇게 저희 셋이 앉아 그녀와 있었던 일에 대해 하나하나 설명해 나갔습니다. 결국 그녀도 머릿속에 있는 종양 때문에 갑자기 언제 어디에서 세상을 떠날지 모르는 안 좋은 상황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내도 그동안 자기의 잘못을 얘기하면서 과거의 행동에 대해 뉘우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저와 아내를 번갈아가며 계속 쳐다봤고 갑자기 돌발 질문을 던지면서 저희를 당황하게 만들었어요. 공여자 간조직 검사를 받아보자고 권하더라고요. 그렇게 하기 싫다고 말하니 자기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도와줄 수 있는 일이 있으면 그렇게 하고 싶다고 제 아내의 손을 잡고 저를 바라보며 부탁했어요. 절대 안 된다며 다른 기증자 찾아보면 되니까 검사받지 말라고 화를 냈고 그런 모습을 계속 바라보고 있던 그녀는 제 말을 무시하며 공여자 간조직 검사를 받았습니다. 결과가 나오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일주일 정도였어요. 그 전에 무슨 일이 발생될지도 모른다며 자신이 세상 떠났을 때 법적으로 효력을 얻을 수 있는 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내와 그녀를 돌봐주며 하루하루 보냈어요. 아내와 그녀는 상당히 가까워졌고 그녀는 만약 적합 판정을 받게 된다면 2번 다시 술은 입에 대지 말라고 아내에게 매일 입이 닳도록 부탁했습니다. 아내도 꼭 그렇게 하겠다며 약속했어요. 그리고 검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고 적합 판정이라는 놀라운 결과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곧바로 제 아내에게 수술 전 검사를 빨리 받았으면 좋겠다고 재촉하기 시작했고 아내는 수술 전 검사 진행을 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의사는 이 수술을 반대하고 있었어요. 그녀의 몸 상태도 좋지 않았기 때문에 위험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저희 말은 들으려 하지 않았고 모든 걸 빠르게 처리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렇게 그녀의 간 65%를 이식한다며 수술을 진행하게 되었어요. 뜯어 말려도 자기가 살아있을 때 해주고 싶다며 기증받을 수 있는 것도 쉬운 문제가 아니라며 이것 또한 인연이라고 밝게 웃고 있었어요. 결국 그녀와 아내는 수술을 진행했고 길고 긴 수술 끝에 다행히 무사히 끝이 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희망이 없던 삶에 새 생명을 불어넣어준 그녀에게 감사하라며 2번 다시 술을 입에 대지 말아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녀와의 인연이 이렇게까지 이어지게 될 거라고 생각 못했어요. 그런데 모든 게 전부 다 잘 해결될 것 같았지만 그녀의 머릿속에 있던 종양은 점점 크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완치가 된 후 매일같이 그녀에게 찾아가 병간호를 해줬어요. 저와의 만남이 그녀와 아내는 둘도 없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잘 지내고 있었는데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던 그날이 갑작스럽게 찾아왔고 그녀는 대수술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 수술이 그녀와의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2번 다시 깨어나지 못했고 워낙 큰 뇌종양의 크기로 인해 어쩔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네요. 그만큼 저 또한 너무 큰 충격에 헤어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도 눈물을 흘리면서 오열하고 있었어요. 그동안의 정 때문이었을까요? 아주 짧지만 특별했던 그녀와의 인연이 아직까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비가 억수로 쏟아지던 그날 밝게 웃으며 비를 피하기 위해 텐트 안으로 들어왔을 때 그녀의 얼굴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내는 수술을 받고 난 이후 술은 쳐다보지도 않고 아예 차단하고 있어요. 그녀가 자신에게 준 소중한 걸 다치게 하고 싶지 않다며 하루하루 세상을 떠난 그녀에게 감사하며 살고 있어요. 특별하게 만났던 인연,
너무 짧게 끝난 것 같아 가슴 아프지만 그곳에선 마음 편히 푹 쉬었으면 좋겠어요. 그녀는 눈 감을 때 행복했을까요? 너무나 죄스럽고 미안하네요. 저희가 잘 살아가는 게 그녀에게 보답하는 거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짧은 인생 후회하지 않게 열심히 살도록 하겠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사람 인연이라는 거 언제 어디에서 특별하게 찾아올지 모르는 것 같아요. 항상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지내시길 바랍니다. 언젠가 자기에게 몇 배로 돌아온다는 걸 제 사연을 통해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하루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중반 여자입니다. 최근 몇 달 사이 기가 막힌 일들이 눈앞에 펼쳐졌고, 지금 현재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 있을지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정말 많이 참았지만 절대 해선 안 될 행동을 남편이 저지르게 되었고, 저는 아직까지 그때의 기억이 너무 생생해서 쉽게 분노를 삭힐 수가 없습니다. 남편과 저는 30대 초반에 결혼을 했고, 지금 현재 중학생이 된 아들 하나가 있습니다. 남편과 사는 세월 동안 크게 문제될 건 거의 없었어요. 워낙 조용한 성격이고 내성적이라 표현 자체도 잘 안 해서 주위에서 소극적이라는 말을 많이 듣는 편이었죠. 그래서 회사 집 말고는 다른 생활을 한 적은 없었습니다. 가정적인 부면이 많아서 항상 무엇보다 가족이 우선이었어요. 저에게는 그런 모습이 좋았지만 사회생활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을까봐 걱정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회사 사람들과 개인적인 시간을 가지는 걸 상당히 꺼려 하더라고요. 술을 마시는 자체를 싫어해서 그런 자리를 항상 피해 다니기만 했었죠. 그러다 보니 남편의 회사 사람들도 더 이상 함께 하는 걸 원하지 않을 정도로 남편의 성격은 확실히 남들과는 달랐습니다. 하지만 본인은 그런 점에 대해 크게 문제를 삼거나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무조건 가정이 우선이었던 남편이 어느 날부터인가 조금씩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처음 목격을 했던 장면은 장을 봐서 집으로 돌아왔는데 남편은 그날도 일찍 퇴근했는지 현관의 신발이 가지런하게 정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을 부르면서 장봐온 물건들을 식탁에 올려놓았는데 남편을 불러도 아무런 대답이 없길래 안방 문을 열자 베란다 문을 굳게 닫아놓고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는데 평소에는 웃음기가 거의 없던 사람이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는지 입이 귀에 걸릴 정도로 즐겁게 통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가까이 다가가 베란다 문을 두드렸고 남편은 화들짝 놀라면서 홍조가 된 얼굴로 저를 바라보더니 급하게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주방으로 다시 돌아와 장바온 물건을 정리하면서 뒤따라 나온 남편에게 누구길래 내가 온 줄도 모르고 정신없이 통화를 하고 있었냐고 물어보게 되었죠. 내가 들어오는 소리 못 들었어? 몇 번이나 불렀는데. 누군데 당신 입이 귀에 걸릴 정도로 즐겁게 통화를 했던 거야? 아, 별거 아니야. 다른 곳에서 근무를 했던 사람인데 이번에 우리 회사 쪽으로 발령이 났거든. 그래서 회사에 필요한 것들 대충 얘기해주고 있었어. 처음부터 딱딱하게 대응할 필요는 없으니까 앞으로 꽤 많이 부딪혀야 할 것 같거든. 남편의 목소리가 상당히 떨리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지만 크게 신경 쓰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남편의 성격을 모르는 것도 아닌데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었어요. 저 몰래 누군가에게 마음을 품고 있을 정도로 배포가 큰 사람이 아니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알던 남편의 성격은 조금씩 변해가기 시작했고
어느 날부터인가 외적인 모습에 신경을 많이 쓰기 시작했어요. 자기를 가꾸는 거에 대해서도 시간조차 아깝다던 사람이 변화하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데 여자인 제가 봤을 때 뭔가 느낌이 좋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딱히 저에게 발각된 것도 없었고 어떠한 증거물조차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남편에게 어떠한 말도 하지 않고 변화되어 가고 있는 행동을 살피고 있었죠. 그동안 함께 해온 세월이 있었고 누구보다 제가 그 사람을 워낙 잘 알기 때문에 저에게 실망을 안겨줄 거라곤 전혀 생각하지 못했었어요. 그리고 워낙 내성적인 성격에 항상 가정을 우선시했던 사람이라 바람 피울 정도의 그릇은 되지 못한다고 거의 확신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계속해서 지날수록 남편의 행동과 모습들이 낯설어서 결국 참다 못한 저는 조심스럽게 남편의 분위기를 살피면서 은근슬쩍 요즘 회사 생활은 어떤지 물어보게 되었네요. 항상 똑같지 뭐. 맨날 반복해서 보는 사람들이고 하는 일에 변화가 없는데 달라질 건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 이런 건 왜 물어보는데? 아니, 요즘 내가 당신의 모습을 쭉 지켜봐오고 있는데 예전보다 상당히 밝은 모습 같아서 무슨 좋은 일이 있길래 매일 얼굴에 웃음꽃이 폈나 궁금해서 물어본 거야. 최근 들어 외모에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향수라면 기겁을 하던 사람이 갑자기 몸에 향수를 뿌리고 다닐 정도면 많은 변화가 생긴 거 아니야? 여태까지 내가 봐왔던 당신과는 전혀 다른 모습인데? 나도 이참에 내 성격 좀 고쳐보려고 그러는 거지. 그런데 이게 쉽지 않더라고. 그동안 살면서 꾸미는 건 거의 해본 적이 없어서 뭘 어떻게 해야 할지도 잘 모르겠어. 그래도 당신이 알아봐 줄 정도면 내가 변화하려는 모습이 보였다는 거니 노력이 헛되지는 않았네. 나도 이제 좀 달라진 삶을 살아보려고. 회사 사람들과도 어울리는 시간 좀 가지면서 인간관계를 만들어 나가야지 안 되겠소. 전에는 당신과 은찬이한테만 신경을 썼었는데 지금은 우리 생활에도 여유가 생겼으니 나도 이제 주변을 살펴야 하지 않겠소? 그간 워낙 무심했던지라 회사 사람들이 나한테 쉽게 접근하지 못하고 있긴 한데 그래도 내가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더라고. 내일은 회사 사람들이 나랑 술 한잔 하자는 말까지 나왔다니까. 내가 가까이 다가가는 만큼 주위 사람들도 다가온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 앞으로 모임에 빠지지 않을 생각이야. 당신이 변화하려는 모습은 보기 좋은데 우리 가정에 지장을 줄 정도로 많은 변화를 주지만 않았으면 좋겠어. 남편이 내성적인 성격을 바꾸고 싶어하는 모습이 나쁜 건 아니었지만 불안함은 여전했고 무엇 때문에 그런 변화를 생각한 건지 저 또한 진지하게 남편을 지켜봐야만 했어요. 그런 생활들이 점점 반복이 되어가면서 제가 걱정하고 있던 문제점들이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했어요. 워낙 술도 안 마시고 남들과는 다른 생활 패턴을 유지했던 사람이라 직원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지는 날이면 집안 곳곳에 구토를 반복했고 변기통을 끌어안고 쓰러져 잔다든지 술에 취해 길에서 자다가 경찰서에 들어온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네요. 그런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고 있던 저도 사람인지라 변화되어 가고 있는 삶에 적응을 하지 못해서 남편에게 불만을 털어놓으면서 그냥 예전으로 다시 돌아가길 원했습니다. 당신이 변화되어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건 좋은데 가족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되는 거 몰라? 지금 우리 생활을 봐봐. 이게 가정을 꾸린 집안에 가정이 할 짓이야? 술도 잘 먹지도 못하는 사람이 이기지도 못하는 술을 무리하게 마셔서 왜 남들에게 피해를 주는 건데? 나는 당신이 자신을 변화시키고 싶다고 했을 때 말리지 않았던 이유는 워낙 내성적이라 사회에서도 어려움을 겪어서
이번이 좋은 기회일 것 같았는데 이건 변하는 게 아니라 인생을 포기한 사람처럼 살고 있는 거잖아. 나는 지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당신이 뭔데 나를 그런 식으로 판단하는 거야? 당연히 회사 사람들과 즐거운 시간을 가지다 보면 이런저런 일도 생길 수 있는 거고 술이 좀 과하게 마실 때도 있는 거지. 몇 번 실수한 거 가지고 노력하고 있는 나를 꼭 그런 식으로 몰고 가야 돼? 당신이 이러는 거 나한테 조금도 도움 안 되니까 쓸데없이 참견할 거면 그냥 입 다물고 있어. 뭐라고? 지금 나한테 뭐라고 그랬어? 입 다물고 있으라고? 당신 제정신이야? 이젠 나한테 막대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당신이 지금 하는 행동들 누가 제일 많이 지켜보고 있는지 알아? 당신이 술이 만취가 돼서 들어오면 은찬이가 적응을 못해서 힘들어하고 있다고. 좋은 쪽으로 변화가 되면 내가 이런 말을 하겠어? 은찬이가 얼마나 불안에 떨고 있는데 집안의 가장이라는 사람이 꼭 그런 모습을 아들한테까지 보여줘야 하는 거냐고. 그냥 다 때려치우고 다시 원래 삶으로 돌아와. 남편은 제 말이 듣고 싶지 않았는지 입에 술 냄새가 진동을 하고 있는데도 회사에 출근을 했어요. 방문을 살짝 열고 저와 남편이 대화하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제 아들은 자기 아빠를 무서워하면서 어디 아픈 건 아니냐고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원했던 삶은 이런 게 아니었는데 남편이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건지 정말 이해할 수 없었죠. 그런데 생활을 반복해서 유지해오며 저와 아들을 계속 힘들게 하던 어느 날 늦은 새벽 시간에 남편이 술이 잔뜩 취해서는 집으로 기어 들어왔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신발도 벗지 않은 채 그 자리에 뻗어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손에 쥐고 있던 핸드폰이 눈에 들어왔고 켜져 있길래 남편의 손에서 꺼내 확인을 해봤는데 불과 몇 분 전까지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잠시 뒤 문자 한 통이 왔고 제 얼굴은 사색이 되고 말았습니다. 같은 회사 직원인 것 같았는데 남편에게 과장님이라고 말하면서 오늘 하루 즐거웠다며 하트를 여러 개 보냈더라고요. 남편은 자신의 생활이 노출되는 걸 상당히 꺼려하는 성격이라 개인사 생활은 존중해 주길 원해서 저도 웬만해서는 간섭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에게 과장님이라고 얘기했던 한 여자 직원은 알고 보니 얼마 전에 다른 회사에서 남편의 회사로 옮기게 되었던 여자 직원이었어요. 회사 내에서도 문자를 쉬지 않고 주고받는 것도 모자라 통화 시간도 상당히 길었습니다. 보통 때면 핸드폰에 비밀번호가 걸려 있어 확인을 못했었지만 남편이 술이 만취가 돼서 들어온 바람에 판도라 상자를 열게 되었던 거죠. 정말 충격적이었던 건 남편이 저와 문자를 주고받을 때는 언제나 단답형이었는데 그 직원은 정반대였습니다. 제가 알던 남편의 또 다른 모습을 보고 있는 것 같아 너무 충격을 받았고 아무것도 모른 채 현관 앞에 누워서 쓰러져 자고 있는 모습을 한참 동안 지켜보고 있었네요. 그날 남편의 핸드폰에 있던 모든 걸 전부 다 확인을 했고 처음으로 이혼이라는 단어가 제 머릿속에 떠오르고 말았습니다. 남편과 직원이 주고받았던 문자 내용 중에 제일 충격적인 대화 일부를 공개할게요. 여기 직원들은 전부 다 유부남, 유부녀라. 윤대리는 쓸쓸하겠소. 데리고 갈 사람이 여기 회사에는 없잖아. 본사는 직원들도 많지만 여기는 워낙 규모가 작아서 몇 명 되지 않거든. 나랑 나이도 2살 차이밖에 안 나는데 결혼 생각은 전혀 없는 거야? 좋은 남자를 만나질 못해서요. 저는 결혼 안 하고 싶겠어요? 가정을 꾸리고 살고 싶긴 하지만 마음 맞는 남자 찾는 게
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나이도 이제 40 중반인데 누가 저를 데려가겠어요? 평생 혼자 살아야 할까 봐요. 그 말이 내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하는데? 윤대리가 마음 가는 남자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다가가봐. 내가 만약에 유부남이 아니었다면 윤대리한테 고백했을걸? 성격도 좋고 외모도 빠지지 않는데 몸매도 좋잖아.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윤대리를 데려가는 남자는 정말 좋겠어. 솔직히 나도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젊었을 때 멋모르고 결혼을 해서 잃은 게 많은 것 같아. 그럼 과장님이 절 데려가시면 되겠네요. 제가 이 회사로 옮겨졌을 때 과장님이 저를 제일 많이 신경 써 주셨잖아요. 나는 유부남이잖아. 가정도 있고 중학생 된 아들도 있는데 우리는 어차피 이루어질 수 없는 사이라고. 윤대리가 농담이 심하네. 저는 지금 농담이 아니라 진지한데요? 제가 무슨 생각 없이 막 나가는 20, 30대 애도 아니고 이래봬도 산전수전 다 겪어본 40대라고요. 괜히 빈말하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저도 그동안 여러 남자 만나봤지만 과장님처럼 마음이 맞는 사람 거의 없었어요. 요즘 시대에 이혼은 아무것도 아니라잖아요. 과장님도 방금 저한테 그러셨잖아요. 성격도 좋고 얼굴도 이쁘고 몸매도 좋아서 데리고 갈 남자가 부럽다고요. 그럼 그 남자가 과장님이 되어주면 안 되는 거예요? 저희가 한두 살 먹은 나이도 아닌데 좀 솔직해지자고요. 서로가 느낌을 주고받고 있는 걸 아는데 계속 모른 척 한다고 얼마나 지속이 될 것 같은데요? 무작정 이혼하라는 게 아니라 일단 저랑 연애부터 하면 될 것 같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랑 비밀 연애 하실래요? 남편은 여자 직원의 직설적인 질문들에 대해 거절하지 못했고 그때부터 변화되어 가기 시작했던 거였어요. 저는 당연히 회사 직원들과 함께 하는 줄 알았지만 모든 것들은 거짓이었고 그 여자 직원과 단둘이서만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새벽 늦게까지 잠 한숨 못 자가면서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정작 남편은 여자 직원과 갈 때까지 간 것 같아 보였어요. 그래서 외적으로 모든 걸 신경 쓰고 있었고 저는 더 이상 눈에 들어오지 않는 존재가 되어버렸던 거죠. 남편이 주고받았던 문자 내역들과 함께 찍었던 사진들 그리고 통화 기록 전부를 제 핸드폰에 증거를 남겨두었고 현관문 앞에서 퍼질러 자고 있는 남편을 보면서 너무 큰 배신감에 눈물을 쏟아내고 말았습니다. 저는 그동안 임신을 하고 육아를 하면서 집안 살림과 남은 반찬 찌꺼기들을 버리는 게 아까워서 먹어치우며 살다 보니 살도 쪘지만 임신을 하면서 배도 트고 얼굴에도 많은 변화가 생겨서 그런지 남편의 핸드폰 속에 찍혀있던 그 여자는 나이가 저와 비슷한데도 상당히 잘 가꾸고 있었어요. 저와 당연히 비교가 되겠지만 그래도 가정을 위해 이 한 몸 포기하면서 살아왔었는데 한순간에 변해버린 남편의 모습은 저에게 너무 큰 실망을 안겨주었죠. 그날 이후 남편은 날이 갈수록 집에 들어오는 시간보다 밖에 서 있는 시간이 훨씬 더 많았어요. 정말 멍청했던 게 남편의 마음을 사로잡아 보려고 정말 오래간만에 화장대에 앉아 거울을 쳐다보면서 어색한 나 자신을 바라보며 짙은 화장을 하게 되었고 그래도 제가 가진 옷 중에 제일 이쁜 옷을 하나 골라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그렇게라도 하면 남편이 저에게 다시 돌아와 줄 거라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남편은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자마자 저를 보며 경악을 했네요.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시간에 어디 나가려고? 왜 안 하던 화장을 하고 평소에 불편하다고 입지도 않던 옷까지 걸친 거야?
당신한테 잘 보이려고 오래간만에 신경 좀 써봤는데 어때? 나 괜찮아 보여? 이렇게 분위기에 반전 좀 주면 느낌이 다르잖아. 당신은 그렇게 할 일이 없어? 집에서 이러고 놀 시간에 집안 살림이나 제대로 좀 하고 은찬이 공부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신경이나 더 써줘. 분칠도 어울리는 사람이 있는 거지. 당신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미 여자이기를 포기한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해봤자 내 감정에는 조금의 변화도 생기지가 않아. 여자는 애를 낳기 전까지가 여자인 거지. 애를 낳는 순간 더 이상 여자로 보이지 않는 거라고. 내 말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그러니까 당장 얼굴에 떡칠한 화장 좀 빨리 지우고 밥이나 차려. 당신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예전에는 내가 제일 이쁘다고 했었잖아. 그런데 이제는 아니라는 거야? 당신은 내가 집안 살림만 하는 여자로밖에 안 보여? 나도 은찬이를 가지기 전까지는 날아다녔다고. 당신이 나를 이렇게 만든 거잖아. 남편은 귀가 따갑다면서 듣기 싫어했고 방으로 들어가서 나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잠시 뒤 옷을 갈아입곤 밖으로 나왔습니다. 늦은 시간에 또 그 여자를 만나러 가는 것 같아 오늘만큼은 나가지 말라며 신발을 신고 있는 남편을 멈춰 세웠어요. 그런데 남편은 제 말을 조금도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런 모든 상황을 듣고 있던 아들이 문을 열고 나오더니 자기 아빠한테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밤 제가 눈물을 흘린다면서 예전에 자상했던 아빠로 돌아와 달라고 눈물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자기 아들의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잠시 동안 지켜보더니 잠시 동안 혼란스러웠는지 그 자리에 멈춰서서 아들을 빤히 쳐다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 핸드폰에 울리는 전화벨 소리에 남편은 정신을 차린 듯 현관문을 열고 나가려길래 저는 마지막 기회라면서 문 밖으로 나가는 순간 저와의 인연은 끝이라고 이혼 얘기를 꺼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제 말을 무시한 채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 버렸네요. 아들은 밖으로 나간 자기 아빠를 데려오게 하려고 신발을 신고 뒤따라 나갔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잠시 뒤 집 밖에서 무언가 엄청난 소리가 저희 집에까지 울려 퍼졌고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밖의 상황을 살펴보기 위해 창밖을 바라봤는데 제 아들이 도로가에 쓰러져 있었고 남편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갑작스런 상황에 너무 놀란 저는 신발도 신지 않은 채 맨발로 급하게 아들한테 달려갔어요. 남편을 쫓아가겠다고 무턱대고 앞만 보며 뒤따라가다가 옆에 오는 차를 발견하지 못한 채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었고 그 모습을 목격한 남편은 넋이 나간 상태로 쓰러져서 미동조차 없는 아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아들은 구조대의 도움을 받아 곧장 병원으로 향할 수 있었고 상태가 심각하다는 의사의 말을 듣고 말았습니다. 생사가 갈린 상태에서 오랜 시간 수술대에 올라간 아들은 한참 뒤에서나 수술실에서 나을 수 있었어요. 그렇게 병실로 옮겨졌지만 의사는 언제 깨어날지 모르는 상태이고 지금도 몸이 많이 안 좋아 언제 쇼크가 찾아올지 모른다며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네요. 네가 은찬이를 이렇게 만든 거라고. 그 여자가 그렇게 좋디? 네가 힘들게 이끌어온 가정을 무너뜨릴 정도로 그 여자가 그렇게 좋았냐고? 당신이 바람 피우는 거 나만 알고 있었는지 알아? 은찬이도 전부 다 알고 있었어. 바람을 피우려면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가던가. 왜 은찬이가 생활하는 범위 내에서 바람을 피워서
나 말고 다른 여자와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을 들키냐는 거야. 애가 받은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 알아? 그래도 우리는 당신이 다시 되돌아올 줄 알았어. 은천이가 그러더라. 그 여자가 화장도 이쁘게 하고 몸매도 좋아서 당신이 마음을 뺏긴 것 같다고 나한테도 화장을 하고 이쁜 옷을 입으라고 얘기했어. 그럼 당신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 거라고 말을 했었다고. 그래서 은찬이 상처 덜 받게 화장도 하고 평소에 입지도 않았던 옷까지 입었는데 우리가 노력하는 그런 모습은 조금도 보려하지 않고 그런 막말을 쏟아부어서 애한테 상처를 줘? 왜 아무 말도 못하는데? 당신이 이러고도 무사할 것 같아? 만약 은찬이가 조금이라도 잘못되기라도 해봐. 그땐 내가 그 여자랑 당신을 절대 가만두지 않을 거야. 남편은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인공호흡기에 의지한 채 겨우 숨을 쉬고 있는 자기 아들을 보면서 많은 것들을 깨닫고 자기 잘못을 뉘우치길 바랐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들고 있던 핸드폰에서 쉬지 않고 전화가 울리더라고요. 딱 봐도 내연녀인 걸 알 수 있었지만 남편은 지금 상황에서는 저희 가족이 우선일 거라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들의 몸에 문제가 생겼는지 심정지가 오게 되었고 의사들은 급하게 응급조치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아들이 깨어나지 못할까봐 너무 두려운 마음에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한 채 오열을 하고 있는데 남편이 갑자기 손에 쥐고 있던 핸드폰에 울리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데 지금 당장 가겠다며 미안하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힘겹게 일어나 남편의 멱살을 잡으면서 뭐 하는 거냐고 소리를 질렀고 남편은 그 여자가 오랜 시간 기다리고 있었다며 기분을 풀어줘야 한다면서 남편의 멱살을 잡고 있던 제 팔을 뿌리치고 제 앞에서 등을 돌려 버렸어요. 그리곤 뒤도 안 돌아보고 병실에서 뛰어나갔습니다. 그때 남편은 더 이상 사람이 아니라는 걸 확실하게 느낄 수 있었어요. 늦바람이 무섭다는 말을 주위에서 듣기만 했지 그런 일이 저에게 닥칠 거라곤 정말 상상조차 못했었습니다. 이미 남편은 그 여자에게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아들은 다행히도 다시 심장이 뛰기 시작했고 뒤이어 양가 집안 부모님께서 도착하셨습니다. 제 아들이 이렇게 된 이유가 남편에게 있다며 제가 가지고 있던 증거물들을 양가 부모님께 보여드렸고 아들이 심정지가 왔는데도 남편은 내연녀의 기분을 풀어줘야 한다면서 뒤도 안 돌아보고 병실에서 뛰쳐나갔다고 얘기하자 시부모님께서 쓰러지고 마셨네요. 결국 양가 집안 풍비박산나게 되었고 그날 이후 남편과 저는 이혼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아들이 받았던 모든 피해에 대해 소송을 걸었고 남편은 이런 것까지 전부 예상했다는 듯 제가 제시한 위자료와 정신적인 손해배상 그리고 재산 분할까지 제가 원하는 대로 순순히 따라 주었어요. 남편의 행동은 하루빨리 저와의 인연을 끝내고 내연녀와 함께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당연히 내연녀에게도 이 문제에 대해 소송을 걸었지만 그 여자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남편과 똑같은 행동을 보이고 있었죠. 예전 같았으면 둘 다 간통죄로 집어넣을 수 있었는데 왜 그런 제도가 폐지가 된 건지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네요. 남편은 절대로 저와 아들 앞에 나타나지 않겠다는 각서까지 작성하게 되었고 이혼을 하게 된 이후 단 한 번도 저희 앞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정말 다행히도 조금씩 몸을 회복시키고 있는 단계로 접어들면서 저희 부모님께서 저 대신 간호를 해주고 계셨어요. 남편과 이혼을 하고
저는 곧장 취업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네요. 저는 정신적인 고통이 가시지도 않았지만 저까지 무너지게 된다면 아들의 인생은 너무 불행할 것만 같아 저라도 하루빨리 회복을 해야만 했어요. 그렇게 오랜 기간 묵혀있던 제 전공을 살려 늦은 나이에 취업을 해서 일을 하게 되었고 송년회 때문에 회사 식구들과 간단하게 식사하는 자리가 마련되어 있어서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식사만 대충 하고 눈치 봐서 먼저 일어나려 하는데 화장실에 다녀온 직원분들이 제 직책명을 부르며 자리에 앉아서 마저 식사를 하자는 말을 하길래 제가 사정을 얘기하려 하자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면서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고개를 돌려보니 저와 대학교 시절 때 알고 지냈던 친구였습니다. 미영아, 네가 여긴 어쩐 일이야? 여기서 오늘 회식하는 거야? 이게 얼마만이야? 나 못 알아보는 건 아니지? 어머, 너 성우 아니니? 너무 달라져서 못 알아보겠다. 나는 오늘 회사 사람들과 송년회가 있어서 간단하게 저녁만 먹고 들어가 보려 했거든. 아무튼 이렇게 만나서 너무 반갑다. 그런데 내가 오늘은 사정이 있어서 급하게 가봐야 하거든. 나중에 다시 얘기할 수 있을까? 이건 내 명함인데 여기로 전화하면 돼. 너도 회식 온 거지? 그럼 즐거운 시간 보내고 나중에 다시 보자. 잠깐만, 내 명함도 가져가야지. 그런데 우리가 같은 회사를 다니고 있네? 명함에 적혀있는 회사명이 똑같은데? 부장님 오셨어요? 회사 장기 출장은 잘 다녀오신 거예요? 이분은 박미영 주임이신데요. 이번에 새로 입사하시게 된 분이세요. 아직 회사에 대해 아는 게 많이 없으세요. 박 주임님, 인사드리세요. 이분은 저희 회사의 최 부장님이세요. 이번에 해외에서 2년 만에 돌아오신 거예요. 아직 회사에 대해 잘 모르시니까 부장님이 이해 좀 해주세요. 미영이 너 우리 회사에서 주임으로 입사한 거야? 앞으로 우리 자주 볼 것 같은데? 정식으로 인사나 좀 나눌까? 오래간만에 보게 된 친구는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었고 부장의 위치에 올라와 있었어요. 그런데 친구가 제 직책명을 얘기하면서 반갑게 다가오자 직원들이 산채로 굳어졌고 저희가 친구라는 사실에 많이 놀란 눈치인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끌벅적하자 룸에서 문이 열리더니 누군가 조용히 좀 하라며 식당 전세 냈냐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얼굴을 보는 순간 경악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 자리에 전 남편과 내연녀가 둘이서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를 발견하고 눈이 마주친 전 남편이 술이 잔뜩 취해서는 가까이 다가왔고 더러운 면상을 제 얼굴 가까이 붙이면서 한마디 했어요. 이제는 하다 여기까지 쫓아온 거야? 우리는 이제 이혼한 사이인데 뭐가 미련이 남아서 따라온 거야? 돈이 필요해? 그렇게 많이 뜯어갔으면서 아직까지 더 뜯어갈 게 남았니? 내가 너 때문에 인생을 망쳤다고. 지금 내 앞에서 사지 멀쩡하게 살아있는 걸 다행이라고 생각해. 너도 은찬이처럼 똑같이 만들어줄까? 그 지긋지긋한 얼굴 꼴도 보기 싫으니까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당신들은 뭔데 노려보고 있는 거야? 나랑 한번 해보자는 거야? 별것도 아닌 것들이 더 밀어드네. 저기요, 술을 드셨으면 곱게 들어가셔야죠. 왜 여기서 난리를 치시는 거죠? 상황을 대충 보니까 단순한 관계는 아닌 것 같은데 이혼하셨으면 서로 남이잖아요. 그럼 서로에 대한 예의를 갖추셔야죠. 과거에 결혼을 했던 사이라 해도 지금은 법적으로 남이잖아요. 괜한 소란 피우지 말고 들어가셔서 마저 한잔 하시던지
아니면 그만 행패 부리시고 나가주시죠. 안 그럼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네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아, 대충 알겠네. 당신도 내가 다른 여자를 만났다고 내 앞에서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어? 나도 마음만 먹으면 잘 나간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나 봐. 그래서 그쪽은 누구신데 이 사람 옆에 있는 건데요? 저는 미영이 친구입니다. 그리고 미영이가 그쪽한테 이런 대우를 받을 존재가 아니라는 것도 잘 알고 있는데요. 남편은 제 친구와 얼굴을 붉히더니 멱살을 잡았고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내연녀는 남편 옆으로 다가가더니 온갖 막말을 퍼부으면서 저와 친구에게 달려들기 시작했어요. 순식간에 식당은 아수라장이 되어버렸고 남편과 친구가 몸싸움이 벌어졌는데 내연녀가 갑자기 제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저 또한 그동안 정말 많이 참아왔던지라 내연녀의 머리채를 사정없이 흔들었고 그동안의 분노를 전부 다 폭발시켰습니다. 내연녀는 술이 많이 취해서 맥없이 쓰러졌고 뒤이어 남편의 양뺨에 손을 올려 붙였네요. 결국 식당 주인이 경찰에게 신고를 하면서 상황이 마무리되는 듯 싶었는데 전 남편이 자신을 통제 못하고 경찰들을 뿌리치며 맥주병을 들어서 저에게 던져 버렸어요. 그런데 그걸 제 친구가 몸으로 막으면서 머리에 부딪히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아수라장이 된 식당에서 친구는 구급차에 실려가 치료를 받게 되는 상황이 오고 말았어요. 다행히 가벼운 뇌진탕 진단을 받았지만 저는 이 문제를 단순하게 넘기고 싶지 않아요. 친구도 자기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쏟아 부어서라도 용서하지 않을 거라 하네요. 남편도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인정하고는 있지만 저희는 용서해줄 마음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현재 그 사람은 법적인 처벌을 기다리고 있는데 시부모님께서 저희 집에까지 찾아와 내연녀를 앞에 세웠습니다. 알고 보니 내연녀의 뱃속에 그 사람의 아이를 가지고 있었네요. 정말 답이 안 나오는 사람들이더군요. 이번 기회에 그 두 사람을 전부 다 송두리째 무너뜨리게 하고 싶어요. 절대 용서할 일 없고 받아주지도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그 사람들을 완벽하게 처리하고 싶네요. 모든 분들 건강 조심하시고 즐거운 명절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